트라우마가 유전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 친구가 스타 운동선수고 성적도 우수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서 막 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가 느껴져서 다시 잠들면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학교도 자퇴하게 되고 운동선수 생활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 가족 중에 혹시 19세, 죽음, 혹시 추위와 연관된 그런 가족사가 있었냐? 이 친구는 전혀 몰랐던 기억인데 이 친구의 삼촌, 그러니까 엄마의 남동생이 19세가 되던 해에 눈이 폭설이 내리던 날.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다행히 2명의 승무원이 구출됐다고 하는데요. 남성 승무원, 여성 승무원 각각 2분이시고 이분들이 항공기 꼬리 쪽에서 근무하시면서 이쪽에 착석해 있다가 이쪽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기적처럼 생존하셨고 다행히 이제 이 신체적인 상해는 크지는 않은 상태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했던 점은 이 중에 이제 남성 승무원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이송돼서 의료진이 괜찮냐? 어디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왜 여기 와 있냐? 사고 당시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나는 이제 도착을 앞두고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비행기가 다 착륙한 것 같았는데 이후로는 기억이 전혀 없다. 이 사고 당시 상황이 잘려나간 것처럼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셨어요. 그래서 이 병원 관계자는 사실상 이게 패닉에 가까운 상황일 텐데 이 여객기나 승객의 안전을 걱정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런 말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했던 인터뷰 영상도 좀 봤습니다. 사실 이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도 이제 PTSD의 전형적인 해리성 기억 상실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우리가 외상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말할 수 없는 공포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공포가 너무 극심할 때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할 수 없는 공포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싸우거나 정말 뭐 화가 나거나 할 때 이제 말문이 막히고 정말 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런 표현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이 사고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공포스럽고 끔찍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고 당사자가 사고 경험에 대해서 말로 명료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는 단어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도 이 동일한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트라우마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 두뇌의 작용은요. 사고가 이제 산만하게 흩어져 버리고 뒤죽박죽 생각이 섞여 버려요. 그리고 사고들이 사실은 언어와 연관이 되면서 이제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트라우마 상황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끔찍한 일들이기 때문에 언어화된 그런 기호보다는 이미지, 신체 감각, 또 어떤 파편적인 단어 이런 것들로 흩어져서 무의식 속에 이제 저장이 돼 있다가 내가 우연치 않게 생활을 하다가 그때 이제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을 받으면 그것들이 재경험되면서 되살아나고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하는 식으로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 트라우마 상태에서의 뇌는 어떤 상태냐면요. 이 전두엽이 전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 기능이 뭐냐면 생각하고 이제 말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런 기능들이 일어날 수가 없고 단지 그 상황에 대한 조각난 단어, 이미지, 충동,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파편화돼서 조직적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막 뇌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무의식 속에 저장돼 있다가 사고 이후에 그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거나 그 트라우마와 비슷한 어떤 상황을 겪었을 때 재경험의 상태로 올라오게 되는 것을 PTSD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 기억의 저장 방식은 일반 기억의 저장 방식과 좀 다른데요. 기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기억은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으로 나뉘고 이 장기 기억은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비서술 기억은 예를 들면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절차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걸 비서술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은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자전거를 보면 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서술적 기억이고 이런 것들을 암묵적 기억, 감각 운동 기억, 절차적 기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기억이 언어화가 돼서 저장이 되는 거는 3세 이후인데요. 그 언어화가 되지 않고 어떤 감각, 이미지, 감정 이런 걸로 저장이 되는 게 3세 이전까지의 기억은 그런 식으로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어서 사실은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본적인 무의식적인 기억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3세 이전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트라우마 사건도 사실은 어떤 언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정말 끔찍한 기억이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 사건도 기억의 언어화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서술 기억으로서 중요한 감정 정보가 전두엽을 거치지 않고 전두엽을 우회해서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트라우마 기억과 유발한 어떤 자극들이 온 경우에 그 기억과 연관된 감정들이 막 촉발돼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 승무원분이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트라우마 기억은 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하기 때문에 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비서술 기억으로 저장이 되고 무의식에 저장이 돼요. 이거는 언어화 될 수 있는 이런 단어, 서술적 기억이 아니라 신체 감각, 이미지, 감정과 같은 어떤 본능적인 기억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트라우마가 유전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사실 이 기억도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신과에서 환자를 볼 때 이 히스토리 테이킹을 할 때 사실 부모님, 더 여력이 되면 조부모님까지도 알아보긴 하는데요. 사실 이 트라우마도 유전이 되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에 대한 진료를 할 때는 적어도 3대에 걸친 가족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트라우마 유전성에 대한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 소개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친구가 스타 운동선수고 성적도 우수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19살 생일을 보낸 직후에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서 막 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가 느껴져서 담요를 덮어도 따뜻해지지가 않고 정말 정신이 깨어나서 말똥말똥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학교도 자퇴하게 되고 운동선수 생활까지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특이한 게 잠이 잘 드는데 새벽 3시만 되면 깨서 다시 잠드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다시 잠들면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몸이 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봤을 때 이 가족 중에 혹시 19세, 죽음, 혹시 추위와 연관된 그런 가족사가 있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이 친구는 전혀 몰랐던 기억인데 이 친구의 삼촌, 그러니까 엄마의 남동생이 19세가 되던 해에 눈이 폭설이 내리던 날 송전선을 점검하다가 얼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굉장히 엄마에게는 끔찍한 트라우마 기억으로 남아 있었는데 사실 이 친구는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기한테 삼촌이 있었던 것도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되게 우연치 않게 19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막 몸이 추워지는 경험을 하고 그때 다시 잠이 들지 않아지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가족사를 보다가 이러한 일들이 사실 어머니 때 어머니의 트라우마로 자신의 유전자 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트라우마는 사실은 우리의 유전자 속에까지 남아서 대대로 유전이 되는 그러한 정말 무섭고 끈질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말 끔찍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 같고 너무 드라마틱한 얘기라서 믿겨지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진료실에서 좀 경험했던 사례들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사실 이제 어머니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은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오세요. 이 아동학대도 사실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잖아요. 사실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자신이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재경험되면서 우울증의 증상으로 이제 다시 재경험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예를 들면 어떤 환자분은 20대 초반에 당시 이제 어머니가 60대 초반이고 되게 건강하셨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정말 이 어머니가 자기를 되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좋은 어머니였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험을 하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잘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나이 한 60대 초반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심각하게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중요한 인물을 상실했던 그 시기 혹은 자신의 정말 중요한 인물이 죽었던 그 시기, 그런 시기에 우울증의 형태로 트라우마가 재경험되는 일들이 사실은 흔하게 우리 일상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가정폭력이 사실 되게 많은데요. 트라우마 중에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폭력적이셔서 이제 칼부림을 했다 그래요, 엄마한테. 그래서 결국엔 이제 부모님이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별거를 했고, 그러다가 이 친구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이제 군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또 아버지가 찾아와서 엄마한테 칼부림을 하는 일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는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셨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군대에 갔는데 군입대 한 다음에 특별히 뭐 괴롭히는 사람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자꾸
자꾸 이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들이 자꾸 떠오르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서 우울증이 심각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오셨던 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이제 6.25라고 이제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때 이제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소녀 가장으로 지냈던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소녀 가장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혼하신 이후에 이제 우울증이 생겼는데, 사실 이 우울증 상태로 지내면서 거의 집에 오면 어머니 역할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녀한테까지 이제 우울증이 대물림 되게 되는 이러한 트라우마는 사실 대물림이 되고, 그 후대에도 PTSD나 우울증의 형태로 다시 찾아오는 이런 끈질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료가 중요한 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TSD가 이제 신경생물학적으로 어떠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코티솔 분비가 굉장히 막 치솟아 올라갑니다. 우리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이 코티솔 분비가 점차 계속 나오다 고갈돼서 억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PTSD를 겪게 되면 결국에는 코티솔 분비가 억제가 되는 그런 생리적 반응이 유발되게 되는데요. 그 유태인들이 그 나치에서 엄청 학살당했던 일들 아시죠? 이 생존자도 아니고 이 생존자의 자녀들도 이 코티솔 수치가 낮은 이런 만성 PTSD에서 보이는 이런 신체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중에 한 명이 PTSD가 있는 경우에 자녀는 3배의 PTSD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울증, 불안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실린 내용인데요. 그 스트레스 사건이 생기면 사실 실제로 이게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 유전자의 표현형이 바뀌기 때문에 이후 세대의 스트레스 취약성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많이 검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 트라우마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위치가 이제 지정학적 위치가 되게 안 좋죠. 그 위치 때문에 정말 반복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뭐 먼 나라 윤나라 이 책에서는 3,000여 회가 침략을 당했다. 그리고 가수 김장호님이 어떤 방송에서는 자기가 역사 시간에 선생님한테서 936회나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900회 이상은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거의 10년에 한 번씩은 외국에서 끔찍한 침략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나마 근대사에 있었던 전쟁들을 좀 살펴보면 조선시대 말기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있죠. 그 이후에는 또 일제강점기를 겪었고요. 일제강점기는 사실은 뭐 실제적으로 막 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났던 건 아닌데, 실제로 이때 일본과 중국이 싸우면서 이 청일전쟁이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가 정말 굉장히 한 거의 10년 단위로 계속 반복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트라우마 역사는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의 큰 트라우마가 바로 6.25 전쟁이죠. 그래서 이 6.25 전쟁 발발 당시 그 미국 통계청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남한 인구가 2,040만 명, 북한이 970만 명, 그러니까 한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봤죠. 그때 이제 전쟁에서 희생된 남북한 인구가 남한, 북한 합쳐서 거의 한 300만 명 가까이 사망 또는 실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한 10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한 집에서 한두 명은 무조건 죽은 거예요. 엄청난 트라우마 사건이 전 국민적으로 일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6.25 전쟁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의 큰 트라우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사건의 상처들도 저는 지금 현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근현대사에도 굉장히 이제 큰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괌 비행기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그리고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 또 2022년도에 이태원 압사 사고, 정말 우리나라에 거대한 트라우마 사건들이 사실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트라우마에 대한 대응과 적절한 치료가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트라우마가 이 몸에서 기억하고 공유를 한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트라우마의 기억은 사실 볼 때 3대까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실제로 논문으로도 많이 이제 검증이 된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이제 수정란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되려면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제가 되잖아요. 먼 훗날에 제가 될 그 난자가 사실은 언제부터 있냐면, 이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 어머니가 태아일 때
태아 상태에서 발달하는 과정에서 임신 5개월이 되면 이 태아인 어머니의 상태에서 난자의 전구세포가 5개월 때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될 수 있는 그 난자가 엄마가 태아 5개월 때부터 외할머니의 몸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생물학적으로 외할머니와 우리 엄마와 나와 이 3대의 동일한 분자 환경이 실제로 공유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의 유전성이 정말로 그냥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PTSD의 치료가 정말 중요할 건데요. 결국에는 치료가 제일 중요하겠죠. 후대에 나에게 나쁜 기억을 전달하지 않으려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이제 상담입니다. 근데 이 PTSD, 트라우마 경험에 대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자꾸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본인이 원하는 환경, 또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그런 치료자와 함께 조심스럽게 상담을 나누는 부분들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EMDR이라 그래서 이렇게 눈알을 돌리면서 하는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하고 검증된 치료인데 전날에 힘들고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 좀 자고 일어나니까 기분이 한결 낫더라,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로 수면을 할 때 렘 수면이라는 수면 단계가 있어요. 그게 어떤 수면이냐면 Rapid Eye Movement라 그래서 자는 동안에 우리가 눈은 감고 있지만 눈알이 막 빠르게 돌아가는 수면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눈알이 왜 돌아가냐면 우리가 낮 동안 힘들었던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기억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면서 그 결과로 눈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체 반응에 착안을 해서 고안된 치료가 바로 EMDR인데요. 우리가 외상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앞에 바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보면서 이쪽 이렇게 눈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치료인데요. 눈알을 돌리면서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때 떠올렸던 감정을 재경험하고 하면서 그 트라우마 때 있었던 처리되지 않았던 기억들을 처리하는 방식의 치료인 거죠. 이것도 이제 효과가 매우 검증된 좋은 치료 방법인데요. 이런 것도 치료를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알아보셔서 시행하는 기관에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신다면 정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런 EMDR 방식으로 눈알을 돌린다든지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하면은 많이 좋아지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EMDR 치료도 잊지 말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항우울제. 우울증에 대한 증상에 대한 치료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과각성 증상, 또 재경험 증상, 또 부정적인 인지, 정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항우울제를 치료를 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좋은 예우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웬만하면 그 스트레스로부터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만 최대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치료들과 병행하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 무엇보다도 저와 같은 전문가들과의 상담. 그래서 사실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또 이태원 사건이 있었을 때 저희 정신과 전문의들이 그 특별위원회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트라우마 대처 치료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정말 힘든 사건을 겪었는데 그렇게 또 힘든 것 같지도 않기도 하면서 또 어떨 때 힘든 것 같고 좀 애매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 자가 진단하시기보다는 좀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좀 안전한 환경에서 상담을 해보시면서 내가 좀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이 트라우마에 대한 빠른 회복과 또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에게 이 트라우마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대불림하지 않기 위한 정말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추락 사건의 유가족분들이 정말 적절한 도움을 받으셔서 정말 이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